김대중 대통령이 76년 명동 사건으로 그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근 3년, 아마 징역 5년을 받고 한 절반쯤 살고 나오셨을 거예요. 2년 한 7, 8개월. 뭐 나오자마자 가택연금이 되셨습니다. 가택연금이 됐는데 그래도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가장 또 긴밀하게 협조를 했던 게 요 시기. 김대중도, 김영삼 대통령도 그 유신 체제에서 당권을 잃어버렸죠. 신민당 당권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79년도에 선명한 야당을 표방하면서 그 등장을 했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지원을 해서 동교동, 상도동이 힘을 합치는 바람에 그 이철승 씨 중도 통합론을 깨고 김영삼 씨가 다시 당권에 복귀했습니다. 그게 79년 봄에 그랬고, 김영삼 씨가 그래도 비록 몇 달이지만 잘 싸우니까 유신 체제가 무너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공들이 야당 당사에 갔잖아요. 야당 당사에 찾아간 거 아닙니까? 잘 안 싸우면요 그렇겠습니까? 근데 마음 붙일 데 없었던 그 여공들이 야, 지금 신민당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호소할 만 하겠다 해서 들어갔고, 그게 정말 그 엄청난 이제 역사적 변화를 끌어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고, 박정희가 죽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제 가택연금이 풀리고 복권이 되고 이른바 80년 4월에 봄이 왔습니다. 광주, 그러니까 저 신군부가 5.17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죠.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김대중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대중 씨를 그래서 그 가둬놨는데 광주에서 어떻게 돼요? 김대중을 석방하라 하면서 그 데모가 이제 일어났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5.18 광주 민중항쟁으로 그 번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대중 씨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안에 있었는데, 뭐 나중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 학살 정권이 처음에는 광주가 어떻게 일어났다고 했어요? 불순분자, 간첩 이런 사람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광주가 일어난 걸로 했다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김대중이가 선동해서 그랬다. 참 그러니까 5.18이 일어나기도 전에 지들이 잡아가 놓고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형을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확정했죠. 군법회의에서 이제 사형이 확정이 됐는데, 그때가 이제 전두환이가 대통령에 그 취임을 하려고 할 무렵 아닙니까? 그리고 전두환 정권으로서는 미국의 합법적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대중 씨의 목숨을 갖고 흥정을 한 셈이죠. 그래서 사용을 해서 죽이려는 기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각계에서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야, 그 죽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결국 김대중을 살려주는 대신 어떻게 됐습니까? 전두환이가 레이건이 당선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국빈으로 배가 꺼내서 레이건하고 이제 부둥켜 안고, 그게 이제 국내 사진에 탁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김대중 씨가 목숨을 간신히 건지긴 건졌습니다만 그때도 뭐 죽을 고비를 넘겼었고요. 그게 내란 음모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란 음모 사건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란 음모 사건의 최고형은 무기입니다. 즉 바깥에다가는 내란이라고 이제 근사하잖아요. 이름이. 근데 사실은 사형을 때린 건 뭘로 갖고 때렸냐면은 한민통의 의장이라는 거.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만든 것도 그 사연 얘기하자면 또 그것도 깁니다. 그럼 그 저희 국정원에서 조사하지 못했고 국방부 과거사위에서 그 쭉 했는데, 그 김정사 사건이라고 또 간첩 사건 77년도에 뭐 김대중 씨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건으로 한민통을 그 반국가단체 만들어 놓고 반국가단체의 괴수니까 사형이다. 이제 뭐 그렇게 끌고 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장난을 쳐서 정말 생사의 고비를 넘겼죠. 참 그 가슴 아픈 게 아까 얘기했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76년도에 명동 사건 있죠. 그때 걸려든 후보들, 그 피고인들, 그때 감방동기들이 거의 대부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문익환 목사, 문동환 목사, 서남동 선생, 이문영 교수,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건으로 같이 고생을 했죠. 동창생들이 됐습니다. 다 같이 생사의 고비를 넘겼고, 그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끈끈한 유대가, 이게 유대가 여러 가지 유대가 있는데 같이 두들겨 맞으면서 생긴 유대. 그게 참 끈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평화박물관의 대표로 모시고 있는 이해동 목사님도 그 시절 76년도 이해동 목사님은 서명 안 하고 등사만 하셨는데 그때 이제 같이 구속되셨죠. 그리고 이 사건에 또 연루되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김대중 씨를 2년 또 한 반 정도 이제 징역을 살리다가 석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다가 미국에 건너갔는데 김대중 씨가 영어를 참 잘해요. 전라도 영어죠. 전라도 사투리가 나는 영어인데 어떤 수준이냐면은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 10년 공부하면서 있었는데 미국 기자하고 통역 없이 인터뷰하고 그 영어가 그러니까 유창한, 그러니까 이 혀 굴러가는 그런 발음은 아니지만 CNN에 밑에 자막 없이 나옵니다. 그 정도면 영어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무슨 돌발적인 질문, 공격적인 질문을 해도 영어도 다 받아치고,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 책도 무지 많이 읽으셨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독창적인 사상가,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치인으로서는 하여튼 최고의 어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사고하고, 하여튼 이제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났고, 참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이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정말 마지막 불꽃처럼 세게 얘기를 하셨죠. 민주당이 제대로 못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세게 중심 잡으면서 탁탁 얘기를 하셨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수구 언론 같은, 수구 인터넷 같은데 그런 데 쓴 거, 전두환 대통령이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게 김대중 살려준 거다. 이제 그런 참 막대 먹은 글들도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미국에 갔다가 85년 2월 8일 날 귀국을 했어요. 그 얘기는 지난번에 했죠. 아마 필리핀에서 그 직전에 아키노 상원 의원이 귀국할 때 공항 트랩에서 쏴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죽일지 모른다 해서 사람들이 정말 몇십만 인파가 모였고, 미국 국회의원들도 그러니까 정말 인간방패가 된다 해서 김대중 앞에 먼저 내려주고 그렇게 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갖고 2.12 총선에서 신민당 바람을 일으켰고, 정말 민주화운동이 다시 됐고 6월 항쟁까지 갔죠. 6월 항쟁까지 가서 참 신나게 싸웠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양김 씨가 분열하는 바람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걸 나중에 후회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내가 양보했어야 하는 건데, 그리고 그때 정말 양보했었으면은 지역 감정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하고 여러 가지 본인도 다 자기 생애 다 잘했었다는 거 아니죠. 그럼 백범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다 잘한 거 아니죠. 그러나 끝이 어떻게 했는가? 사람이 죽을 때 특히 오래 산 분들, 오래 사신 분들은 끝을 잘 봐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끝이,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충격 속에서 사실은 울면서 가신 거죠. 꽤 울면서 가신 거 아닙니까? 진짜 나 90 나이에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우다가 가신 거 아닙니까? 참 갑갑해졌죠. 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굉장히 여러 가지 어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어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슴에 좀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추모사를 유족 측이 김대중 대통령께 부탁을 하려고 했더니 정부가 못하게 했잖아요.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 그 오마이뉴스에다가서 내는 책에다가 글을 쓰면서 거기에 그 서문을, 추천사를 쓰면서 거기서 하신 말씀. 당신은 저승에서, 나는 이승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싸우자. 같이 싸우자. 라고 했는데, 이제 두 분이 다 그 저승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전선은 참 튼튼해졌지만, 이 땅을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이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 회복. 아마 그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정말 울면서 가시고 굉장히 상태가 나빠하고 약물에 의존하고 뭐 그러면서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90 노인이 그렇게 버틴 게 기적이라고. 그래서 어떤 게 차마 눈을 못 감은 게 뭐겠습니까? 바로 민주주의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네,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 되신 그 얘기를 해보죠. 자, 97년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씨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섰죠.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정말 그 민주화가 어디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노태우 때부터도 봐야 할지, 김영삼부터 봐야 할지,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부터 봐야 할지, 아니면 아직도 안 온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이제 적어도 정권 교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화가 굉장히 평화적으로는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유혈 사태가 적었죠. 광주 그러니까 한국처럼 절차 민주주의를 이만큼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한국 전쟁을 포함을 시키면 얘기가 다릅니다만 한국 전쟁 이유를 친다면은 어느 제3세계 국가보다도 우리가 사실은 평화적으로 해온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보다도, 그러니까 한국이 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뤘잖아요. 그리고 민주화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민주정권이 들어서 그 군사정권이 하던 그 모델이 어떻게 됐어요? 아예 외환위기 맞으면서 과당해버린 거 아닙니까? 파산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외환위기 극복하고 다시 경제를 발전시켰잖아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간 거 아니냐, 우리가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도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룩한 역사를 우리 스스로 의미부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거를 통한 최초의 정권 교체이기도 하지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분이냐,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서 태어난 섬 사람 아닙니까?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왔어요. 그리고 야당으로서, 평생 야당으로서 그걸 바꾸질 않았죠. 김영삼 씨도 뭐 똑같이 섬 출신이라고 하지만 말 갈아탔잖아요. 근데 이분은 밑에서부터 그렇게 올라와서 대통령이 된 거. 저는 평화적 정권 교체가 32년 만에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됐다, 그렇게 역사 의미 부여를 하는데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라.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된 거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라. 내가 볼 때는 이성계 죽고 처음이다. 편방에서 나와서 중앙에 대장 든 거 이성계 죽고 처음 아니냐. 안 그래요? 비록 단독 집권이 아니라 DJP 집권이었지만 저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저도 김대중 대통령을 좀 과소평가하고 국민의 정부 시절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랄까 민주개혁 진영이 너무 좀 뭐랄까 자만한 부분들이 있었다. 또는 자만 내지는 너무 기대치가 높았던 부분이 있었다. 현실과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97년도에 김대중 씨가 이회창 씨를 꺾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저는 이게 기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외환위기가 왔어요. 국가 부도 아닙니까? 나라가 파산한 거 아니에요. 나라를 들어먹었는데 다시 정권을 맡깁니까? 말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정권 바뀌는 게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선거판에 이인재 씨가 나왔어요. 그때 이인재가 나와서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바꿔준 겁니다. 500만 표를 갖고 왔어요. 500만 표. 저쪽으로 가야 할 대부분 저쪽으로 가야 할 표 500만 표를 갉아먹었습니다. 그 선거 몇만 표 차이 났습니까? 39만 표인가 40만 표 차이 났잖아요. 40만 표 차이 나는 박빙 선거에서 500만 표를 갉아먹어줬으니까 이인재 효과 없었으면은 이회창 씨가 당선되는 겁니다. 자, 그거 있었지. 그리고 김현철.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했지만 소통령 김현철이 전향을 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거 하나만 갖고도 그 스캔들 하나만 갖고도 외국에서 정권 교체돼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얘기죠. 그거 있었죠. 30년 군사 독재에 대한 염증으로 이제는 바꿔야 한다. 한번 바꿔보자. 정말 바꿔보자. 그게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했죠. DJP 연합이 있었죠. 우리나라 맨날 그 지역감정 갖고 지역연합 구도를 갖고 하는데 김대중 씨가 지역연합을 극복한 건 아니지만 역이용을 해서 이 영남 세력을 역포위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당선이 됐죠. 그 다음에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정말 한 가지만 갖고도 정권 교체가 돼도 아무런 이상할 거 없는 요인이 5개, 6개가 겹쳐서 김대중 씨가 30몇만 표 차이도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허약했던 겁니까?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내내 의회를 장악을 못했잖아요. 선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의회는 지역구도대로 또 가서 나눠지고 더군다나 DJP 연합으로 됐다가 그게 좀 이따 깨졌잖아요. 그거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의회에서는 늘 그 야당한테 이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회 독재란 말까지 나왔죠. 그때 의회 독재란 말까지 나오고 그래서 그 개혁다운 개혁을 사실은 제대로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게 아마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뭐 한계랄까 아쉬움이랄까 아마 당신께서 제일 아쉬우셨겠죠. 또 하나 김대중 대통령이 동교동하고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보고 음모적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 많죠. 음모적이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중앙정보부 예산의 60~70%가 김대중을 감시하는 데 쓰였습니다. 70년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소수가 모여서 똘똘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아주 불행한 역사가 뭐냐면은 김영삼 권위주의적이죠. 말도 못하죠. 아니 솔직히 상도동 동교동 아침에 6시에 출근하고 가신 가신 이런 게 뭡니까? 봉건시대의 그리고 집사 정치 집사하던 사람들이 와서 청와대 가서 뭐 하고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1인 지배체제의 폐단 저 사람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싸운 사람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1인 지배체제였잖아요. 그럼 라이스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 점에서는 그렇죠. 그 점은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 1인 지배체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고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나름 성과를 남겼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도루묵이 돼서 그렇지. 그러나 그 1인 지배체제가 그렇게 계속된 건 뭐예요? 박정희 시대의 부정적인 유산이죠. 안 그러면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적과 싸우면서 적을 닮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불행한 유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선자 시절부터 제일 바빴죠.
아마 인수위가 가장 우호적인 대접을 받았었던 건 특히 뭐 이모 씨의 그 오렌지 인수위하고는 특히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은 IMF 위기 상황에서 IMF는 누구랑 상대하려고 했어요? 차기 대통령하고 상대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때 저는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근무기를 했죠. 근무기를 했는데 뭐 근무기 자체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민족주의적인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또 저는 뭐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뭐냐면은 너무 위기 탈출 강박증이랄까, 너무 빨리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셨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때가 재벌과 관료를 개혁할 수 있는 좋은 찬스였습니다. 그걸 누가 개혁하라고 했습니까? IMF가 와서 개혁하라고 했습니다. IMF가 와서 왜 개혁하라고 했습니까?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재벌과 관료가 짝짝꿍이 되고, 관료가 금융을 지배하고, 금융과 생산 쪽이 좀 분리돼서 상호 견제를 해야 하는데, 이게 짝짝꿍이 돼서 무작정 재벌이 와서 돈 벌리면 무작정 돈 빌려주니까. 아니, IMF가 왜였습니까? 그때 진로가 왜 망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소주 안 마셔서 망했어요? 괜히 뭐 사업 확장하고 뭐 한다고 그 금리 싸고 뭐 외환 들어오고 외국 자본 들어오는 거 그냥 흥청망청 받아 써서 사업 늘리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거 망하는데, 아니, 여러분이 달러 많이 써서 IMF가 왔어요? 달러 구경 못하는 서민들만 죽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IMF를 가져온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재벌과 관료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벌과 관료가 짝짝꿍이 된 그 체제, 그거 없애기 위한 기업 투명성, 그 다음에 지배구조 정상화하는 거. 아, 누가 뺏자고 했습니까? 삼성이나 뭐 재벌 걸 누가 뺏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진 만큼 지배하라는 거지. 근데 2% 3% 지분 갖고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면서 그걸 왕창 위기에 빠뜨린 거, 이런 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했습니까? IMF가 권했습니다. IMF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만, 노동 유연성만 권한 게 아니에요. 노동 유연성 물론 권했습니다. 노동의 구조조정 해야죠. 그런데 왜 자본의 구조조정은 안 합니까? 자본과 구조조정이 더 시급한 거고, IMF가 1, 2, 3, 4, 5하고 6번째인가가 노동 유연성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IMF 너무 흥청망청이다. 빨리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개혁의 대상이 돼야 마땅한 재벌과 관료들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전도사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칼자도 쥐고 노동 쪽을 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조금 더 잘해 주셨었으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인지, 이게 지나가 놓고 하는 평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도 재벌 개혁해야 한다, 관료 개혁해야 한다 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었기 때문에 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은 지역 감정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기대했었죠. 호남 사람들도 한번 해야지, 호남 한풀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그리고 또 위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근무오기 할 때 뭐 협조적이었고, 그래서 김영삼 씨가 이제 처음 집권했을 땐 김대중 찍었던 사람들이 다 지지를 하니까 지지율이 90%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IMF 시기에 당선자 신분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워낙 위기 상황이었고 그런지 지지가 상당했었어요. 근데 일단 취임을 하고 났더니 이게 삐그덕삐그덕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역 문제가 삐그덕거리고, 그 다음에 색깔론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때 최장집 교수가 대통령 정책자문기획위원장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일보가 치기 시작했죠. 그 전에
그 조선일보 그 담당 기자가 쓴 걸 보면 뭐 최정집 선생이 뭐 아주 훌륭한 학자고 어쩌고 저쩌고 중립적 뭐 중도적이고 뭐 실증적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딱 대통령 정책위원장 되니까 그 저 뭡니까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제 저 글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몇 구절 따서 그것도 이북은 이렇게 주장한다 하는 대목을 이렇게 칼질 잘 해갖고 딱 따서 본인의 주장인 것처럼 뭐 민족해방전쟁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그래갖고 색깔론을 팍 씌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언론들하고 부딪히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수구 세력하고 부딪히기 시작하고 DJP 정권으로 JP가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빨갱이로 몰려는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려는 게 아주 심했죠. 그리고 JP를 또 인정을 안 하고 둘이 합쳐져서 이렇게 가면은 이 권력이 재생산될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일보가 옛날부터 김대중 대통령하고 악연이 많거든요. 80년대부터 악연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그리고 그때가 또 언론이 구조조정 필요할 때고 언론 개혁 얘기가 이제 왕창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했죠. 그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제 터졌지만 그래서 뭐 그 무렵에 이제 안티조선 운동 같은 것들도 그 시작이 되고요. 하여튼 이제 홍위병 논란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금단 현상 아니었나 싶어요. 조선일보나 수구 세력이 권력을 향유하고 있다가 그걸 놓치기 시작하니까 약이 안 들어오면 그리고 이제 정신 상태가 이게 혼미해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헛게 보이기 시작하고 무조건 이제 빨갛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뭐 홍위병 논쟁이 나오질 않나 뭐 정말 그 수구 보수 세력이라는 게 넉넉해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 어떻습니까? 진보는 새 걸 주장하니까 진보가 날뛰고 수구는 버티고 좀 넉넉한 맛이 있고 이래야 하는데 한국은 그게 거꾸로인 것 같아요. 한국은 보수가 날뛰죠. 수구가 날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근데 그 수구가 날뛰기 시작한 대표적인 게 바로 요 시점이었고 수구가 공격을 했던 게 그러니까 수구 입장에선 김대중 안 돼 하고 하면은 김대중이 떨어져야 마땅한데 당선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을 놓치고 난 금단 현상이 이제 막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물고 늘어져서 최정집 교수를 물고 늘어져서 최정집 교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조선일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결국 사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조선일보도 예전 같지는 않네. 언터스트레이트 넣는 게 예전 같지는 않네지만 그래도 결국 끌어내렸으니까. 그런데 이게 권력을 내놓고 뭐 신문시장 바뀌고 뭐 이렇게 되고 세상이 이제 확 바뀌고 그래 가는 거를 받아내질 못하는 거죠. 그런 차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이죠.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애를 썼고 가장 중요한 업적일 겁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그 정리하려면 지역감정 문제는 성공을 못하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는 거. 남북 정상회담 박정희도 못했고 전두환도 못했고 노태우도 못했고 김영삼도 못했는데 딱 두 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올해 돌아가신 그 두 분 대통령만 했고 이명박 지금 뭐 할 가능성 전혀 안 보이고. 네. 하여튼 적어도 한국에서 전쟁의 위협을 없애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했죠. 물론 전쟁의 위협이 아주 없어진 건 결코 아닐 겁니다. 근데 위협이 다른 방향에서 오죠. 요새는 남북이 아니라 미국이 시작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지금 미국의 정권 교체가 있어서 조금은 이제 분위기가 뭐 나아진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어떨지 모르겠고요. 그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만 저는 아쉬운 것보다도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은 높이 평가해야. 비록
아쉽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섰으면 팍팍팍 개혁을 했어야 하는데 많이 아쉽죠. 그러나 우리가 이룩한 부분들, 남북정상회담과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교조 합법화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선생님들이 1,500명이 잘렸었는데, 그리고 법의 조직으로, 불법 조직으로 10년을 버텼는데 이제 비로소 합법화된 겁니다. 이제 비로소 전교조가 합법화됐고 잘렸던 선생님들이 교단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됐고, 그리고 또 큰 문제, 군대에서 사람이 안 죽습니다. 군대에서 1년에 6, 70년대에는 전쟁을 하지 않고도 1,500명이 죽었어요. 전쟁을 안 하고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얼마 죽습니까? 1년에 전쟁 피해자가 1년에 800명이죠. 지금 5년 하는 동안에 이제 6년이니까 한 근 5,000명 될 겁니다. 1년 평균 8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전쟁을 안 하고도 1년에 1,300명, 1,4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박정희가 그러니까 국가배상, 군인들 국가배상 못하게 했던 거죠. 그렇게 많이 죽으니까. 군인 사망자가 한국전쟁 끝난 이후에 베트남에서 돌아가신 분들 빼고 6만 명입니다. 전쟁을 안 했는데. 근데 그 중에 대간첩작전에서 돌아가신 분이 한 4, 5천 명, 5천 명쯤 될 겁니다. 4천 몇백 명일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전쟁을 안 하고 몇만 명이 죽어가던 그 군대에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는 가치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 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한 거, 벤처와 IT. 이거 많이 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같은 건 나중에 또 이제 신용불량차 생기고 그거는 이제 공과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IT에 투자를 했던 거. IT에 투자했기 때문에 또 뭐가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될 수 있었고, 우리가 IT 강국으로서 면모를 발휘할 수 있었고, 이건 미래를 내다봤던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 비로소 생긴 게 뭡니까? 기초생활수급,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방 예산이 증가하던, 국방 예산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사회복지와 교육 예산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열심히 했었던 거 뭡니까? 한 학급당 30명 수준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도로 40명 넘게 됐죠. 도로 학급당 인원이. 그게 교육이, 물론 이해찬 세대라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트집을 많이 잡았습니다만, 한 가지 잘하면, 박세리나 박찬호가 공부 잘했냐? 먼저 해가면서, 그런 적어도 교육 예산이 늘렸던 겁니다. 한 학급당 30명이라는 건 뭐예요? 교실 많이 짓고, 교사 많이 뽑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여건을 개선을 시키고, 그리고 토론식 교육으로 가보자. 그리고 이제 그런 방향에서 사교육 문제를 극복해보자. 이제 그런 방향을 잡았었는데, 전 좋은 방향이었는데, 한국의 입시라는 게 뭡니까? 계급 재생산의 가장 중요한 구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수구 세력의 벽에 맞춰서 온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인권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요건 과거사 문제를 할 때 좀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과거사 문제를 다룰 때 김대중 대통령의 과거사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죠. 한편에서는, 왜냐하면은 적어도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의 과거사 문제, 인권 침해 문제는 별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딱 하나 한 게 의문사를 했죠. 의문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의문사위원회는 정권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유가족들이 422를 국회 앞에서, 계절이 6번 바뀌는데 국회 앞에서 1년 반을 버티면서 해서 간신히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조금 먼 시기 거, 4.3이라든가 또 노근이라든가 이런 문제 잘 많이 하셨어요. 4.3위원회 뭐 공식 이제 저 조사 보고서 나오고 또 사과하고 한 건 노무현 대통령 때 마무리가 됐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이 됐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인권위원회도 만들어지고 또 당신이 인권 대통령 그랬고, 아쉬운 부분도 있죠. 특히 제가 했었던 또 다른 그 활동 중에 하나, 병역 거부 문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는 인권 대통령을 표방하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인권 문제에서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전체적인 인권 수준이 그 시기에 대단히 향상됐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 공로, 특히 남북 간의 문제, 그리고 90년대 내내 한국 인권 문제의 상징이었던 비전향 장기소가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으로 송환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이 생겼잖아요. 사회교전이라는 돌발 변수가 있었지만, 햇볕 정책을 폈고 사회교전이라는 돌발 변수가 있었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끝내 성사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이게 부시 정권이 들어서서 정말 8년을 까먹는 바람에 참 그 성과가 발전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서 14 정상회담을 계속 이어나갔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였고,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의 투사로서 이제 노벨 평화상에 추천이 됐다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더해지니까 그 부분이 더해져서 2000년 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그래서 아주 그 국가로서도 그렇고 개인으로서도 이제 그렇고 굉장히 큰 기쁨이었죠. 그 햇볕 정책, 그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벌어졌었던 또 아주 중요한 게 그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소 1000마리를 몰고.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CNN에서 보는데 정말 눈물 나더요. 야, 이게, 그러니까 그건 정말 지상 최대의 소 갖고 한 쇼였다고 생각해요. 스페인 투어가 이거야 될 겁니까? 정말 황홀하게 멋있잖아요. 특히 한국 정서에서. 정주영 회장이 누굽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소 팔아놓은 돈 그거 훔쳐갖고 튄 거 아니에요. 어린 마음에 그거 들고 튀면서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성공해서 소 100마리 사갖고 갈게요. 어린 마음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가출하는 사람들, 소 판 돈 훔쳐서 튄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소 100마리 진짜로 사갖고 간 사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아마 단군 할아버지 이후에 정주영 회장이 처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예요? 그냥 100마리 사간 게 아니라 38선을 넘어갔잖아요. 휴전선을. 정주영 회장이 98년도 그해 초였나? 하여튼 현대그룹 임원들을 다 모아놓고 왕 회장님이 원대한 구상을 밝히셨대요. 정주영 회장이 굉장히 번뜩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아산만 방조제 막을 때, 야, 유조선 빵꾸내서 가라앉혀. 이거 아무나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이 다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는 뭔가 믿는 게 있습니다. 현대는 CEO는 정주영 회장 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현대건설 이명박 사장의 CEO가 아니었던 얘기죠. 진짜 CEO는 왕 회장 한 분이었기 때문에 왕 회장에 대한 신뢰나 판단에 대해서는 현대그룹 내에서 그건 절대적입니다. 재벌그룹들은 대개 그런데 현대의 정주영은 또 특히 더 그랬죠. 근데 정주영 회장이 그걸 내가 소떼를 몰고 고향을 가겠다, 휴전선을 넘겠다 얘기를 했을 때 그 그룹 분위기가 싹 뗍니다. 드디어 회장님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했는데 진짜로 넘어갔잖아요. 소떼 끌고. 이게 이명박 정부면 가능했겠습니까?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앞서서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었고, 그리고 이북도 어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다 막혀 있었던 것을 이제 좀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풀리기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회교전이 있었어도 사회교전을 극복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남북정상회담이 되는데 또 밑거름이 됐던 분이 문익환 목사님입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공범이죠. 76년 명동 사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그 공범인데 89년도에 북을 갔잖아요. 그 방북을 한 게 이제 공안정국을 몰고 온 뭐 그런 이 부작용도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뭐냐? 그 정신이 바로 여기 6.15 선언에 담겨 있는 건데, 연방제에 대한 해석을 바꿔준 거죠. 북은 연방제가 지고지선안 아니에요. 좋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권력을 갖고 있잖아. 합시다. 한 번에 합시다. 근데 문익환 목사님이 가서 뭐한 거예요? 남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남쪽은 연방제 하자고 하면 감옥에 갑니다. 단계별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좋은 안이라고 덜컥. 그거 아니지 않소. 그러니까 북에서 김일성 주석이 그 안을 받아들여서 그때 이 문익환 목사님 발표한 성명에 보면은 연방제는 북한 표현으로 단꺼번에라고 불렀어요. 한 번에. 단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 점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즉 남쪽 정부가 냈었던 공화국 연합 아니라든가 이런 것들을, 즉 남쪽의 통일 방안이 북쪽과 대화가 가능한, 야 우리 거 좋은 거니까 이것만 써야 돼, 그게 아니라 남쪽과 대화가 가능한, 즉 그런 부분들을 열었는데, 그게 문익환 목사님의 그 디딤돌이 있었고, 그게 이제 제도화된 그런 부분들이 그게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여진 게 6.15 남북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밖에도 세상이 많이 변했죠. 특히 이제 IT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에서 회복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위헌익이 회복이 되면서, 한편에서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98년 체제, 신자유주의적인 분위기, 88만 원 세대 우석훈 박사가 지적하는 이제 정말 너무 어려서 돈 맛을 보게 된, 돈의 쓴맛을 보게 된 이제 그런 세대들이 나오면서 이제 신자유주의적 이제 그 분위기가 생기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어떤 소비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번져가고, 그리고 중요한 게 월드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월드컵이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들이 기가 막히게 잘했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몇 배 더. 특히 히딩크 감독이 들어오면서, 히딩크 감독이 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 체력은 세계 최고다. 근데 정신력이 문제다. 이기겠다는 마음이 없다. 악으로 깡으로가 정신력이 아니라는 거. 이건 일본 군대 때부터 지배해온, 지금까지도 지배해온 건데, 그거 바꿔주고. 히딩크 감독 같은 분이 들어와서 그런 자극을 주기도 했지만, 한국 선수들 기가 막히게 잘했고, 야, 축구라는 게 모여서 보면 좋구나. 이건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광장을 찾은 겁니다. 이게 민족주의적으로 흘러간 부분들, 갸우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미선희 교수님, 이게 가령 촛불 집회가 월드컵의 경험이 없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겠죠. 우리가 광장을 차지했었던 그 경험. 그리고 그게 지난번 촛불까지 이어졌던 거죠. 그 광장을 우리가 뺏겼잖아요. 뺏기고서 언제 다시 섰습니까? 딱 하루. 노무현 대통령 가시던 날. 대통령을 바치고서 딱 하루 밟은 시청 앞 광장이 그렇게 비싼 광장입니다. 근데 그 광장 원래 우리 겁니다. 우리가 광장을 다시 찾아야죠. 하여튼 김대중 대통령의 시기가 굉장히 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민주화돼서 첫 번째 맞이한 시기인데, 우리의 마음에 비해서는
성취하지 못했죠.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그만큼 끌고 온 그 뚝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을 갖고 이인재가 나와서 500만 표, 간신히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간신히 기적적으로, 그리고 개인기도 많이 또 카바하셨죠. 그런데 이거 어때요? 그런 것 없이,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것 없이 수구 세력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집권할 수 있었던, 전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아주 중요한 업적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뒤를 이어서 잘 해주길 받았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특히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진 것 같다라는 부분이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참된 민주화니 뭐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니 하는 것들은 어떤 그 김대중 대통령 같은 한 명의 영웅에 의해서 실현되는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한국 현대사 또 민주화의 영웅인 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 나라의 리더가 되었던 시절에도 대한민국의 참된 민주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주화가 충분히 됐었던 거 아니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 그 집권 시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들이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그리고 지금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인간적인 수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유와 정의를 신념으로 삼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리더십과 국민 정서가 다시 한번 절실히 그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 당신은 저승에서 나는 이승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이승을 어른 없이, 저도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다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그냥 계신 것만 해도 지붕이죠.